네, 이제 우리 104번 에센셜입니다. 직업별 위험 등급, 우리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두 번째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 시에는 직업 변경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전액 지금 관계없으니까 통지 의무와 관계없이 일상 상해에서 발생한 거니까 직업 변경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되는 게 맞죠.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 설계사 아니고 보험 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그랬고 위험 등급은 5등급 3단계라고 얘기했고요. 보험업법에서는 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정해졌던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바로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지,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 직업 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거. 변경할 때는 그 즉시 하는 겁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은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되는 거고요. 위험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낮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 통지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낮게 되거나 높게 되거나 다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사무직에서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해서 농기계 운전 중, 그러니까 농업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죠. 그래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더 높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05번째. 이제 우리 재산보험의 두 번째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정의한 겁니다. 이건 질병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질병은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조직, 장기 또는 상대적으로 해서 상해와는 달리 외래성, 질병에 대한 부분은 내재적으로 내재 안에서 생긴 병이니까 외래성이 존재하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질병에 대한 정의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개념에 대한 질문, 가로치고 질명이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참고로 앞에서 다뤘던 장애에 대한 정의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질병. 좀 약간 장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영구적인 정상적인 기능, 질병, 영구적인 기능, 장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보험은 주로 단독형으로 판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은 단독형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주계약, 특약 다 형태로 해서 판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단독형으로 판매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점차 종신보험 판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 판매가 포화가 되면서 이제 질병보험 시장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어볼 때 분명히 혼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종신보험이 잘 판매가 안 돼서 판매가 안 돼서 우리 질병보험 시장이 우리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질병보험에서 보장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질병보험은 내재성, 신체에 내재된 거니까 외래, 밖에서 들다 다친 거니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06번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건데요. 상법에서는 20세 미만의 가입은 명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가입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보험은 실손보험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 급부가 정해져 있는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이 틀렸습니다. 실손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형태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암보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들을 때는 암 걸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낮다가 나이가 들면 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고연령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에는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가입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 상품인
대부분인데 우리 상법상에서는 질병보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법에서는 보험 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질병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높아집니다.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보험이 질병보험이에요. 연령에 따라 높아지지 않는 거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는 개발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만기 환급형으로도 개발한다.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다 개발 가능합니다. 재산보험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보험이 대부분 다 순수 보장형 보험하고 만기 환급형 보험이 둘 다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지 않는다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재산보험의 개별 상품 중에 대표적인 거 암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연령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는 높아지고요. 틀렸고요. 암 직접 치료 보험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보상한다.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이 아니라 항상 질병보험, 재산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은 특약에서만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되고 있다.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거 제외되고 있고요. 식이요법, 영상요법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나 면역력 강화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있습니다.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당연히 아까 설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대 주요암, 고해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암과 제자리암의 보험금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암은 우리가 보통 연기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하거든요. 연기. 근데 거의 가입 초기나 거의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보험료의 10에서 20%의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암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이런 경우 없는 거죠. 특약이 없는 경우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겠습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거. 뭐라고요? 약관상 정하지 않은 그런 원인으로 사고됐을 때 그렇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아니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좀 어려운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제자리암 진단암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암 진단 받았다고 계약이 소멸되면 암보험을 왜 듭니까? 그죠? 죽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게 맞지만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도 제자리암인 경우에는 10에서 20% 적게 지급된다. 특정 암만 직접 보장하는 상품이 있죠. 특정 암만 보장하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싸겠죠. 그죠? 다 보장해주는 것보다 전 암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특정 암이니까 상대적으로 싸겠고요. 암수술 보험금은 암 진단 보험금을 초과하여 당연히 지급됩니다. 수술 보험금인데 진단 보험금보다 만약에 진단 보험금보다 적다 그러면은 수술 보험금이 훨씬 더 클 텐데 그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과하여 지급한다. 암보험은 상대적으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질병보험 자체가 우리가 병에 걸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보험의 대표적인 두 번째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우리 사실과 다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는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에 따른 모든 이런 것 우리가 지문에 들어가면 좀 틀린 의심하고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재산보험 상품 중에도 실손보상 급부가 되어 있는 상품만 우리가 비례보상 대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재산보험에서 의료비 등 실손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사고
그 발생 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상 책임에게 비례한다. 어디요? 상법의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보험도 상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서 보상 책임액의 한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 급여 중 법정 본인 부담액과 개인 부담 비급여 항목 합계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전부를 보장해주면 실손의료보험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장해주는 그런 그 의무적으로 그 법정으로 부담해주는 부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 판매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손의료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판매되죠.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다고 1년 지나서 낸 보험금을 돌려받는 건 없습니다. 순수 보장형으로만 판매가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부터는요. 단독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약 형태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단독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당연히 보험설계사도 위임을 받은 거니까 중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구한테 그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손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객의 정보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보험. 왜냐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손의료보험 두 번째, 110번째 우리 그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신의료보험. 자,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은 작년이 되겠지만 올해 7월 이후에 신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손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좀 바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원 통원 의료 치료 시에 최고 보장 한도는 얼마냐면 5천만 원 한도.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공제 금액, 이제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손해보험 쪽을 아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급에 대해서는 10,000원 공제 금액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에 대한 급여 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제 금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의원이다 그러면 10,000원,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2만 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요 금액을 잘못 기억해서 잘못 기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의 비율은 기본형과 특약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기본형은 자기 부담금이 20%고요. 특약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특약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우리가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우리가 급여,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재산보험의 세 번째 상품인 간병보험에 해당하는 상품 이제 우리 에센셜 1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병보험 자체가 실손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면 오랜 기간 동안 금액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손보상으로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원래는 실손보상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하는 것은 정액보상 상품만 판매하고 있고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보상,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상받을 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가입 조건은 우리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65세 이하인 자가 노인성 치매 어떤 그런 노인성 질병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 가능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미만이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주계약으로 가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부과해서 판매되는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말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간병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정의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알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이 좀 내용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가 불편한 거죠. 이동하기가 안 되는데,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라든지 화장실 사용하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목욕하기, 그 다음에 옷 입기,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동하기를 할 수 없으면서 아래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 따라 2008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니까 보험업법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장기 요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112번째 에센셜입니다. 간병보험의 종류 및 간병보험은 크게 보면 민영장기 간병보험과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여긴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그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가 요양 등급, 그죠? 요양 등급을 정해놓고 그 요양 등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정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 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과 민영 장기 간병보험 중 우리나라에 먼저 판매된 상품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판매가 되는 게 먼저 공적인 게 먼저 도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민영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먼저 도입이 됐다가 이런 부분이 공적으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혼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민영이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심신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요양 등급을 차등 적용해서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차등 지급한다. 동일하게 지급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더 많은 부분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간병보험은 갱신형 보험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간병보험은 대표적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째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건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해 보험이 되겠죠. 연령하고 관련된 건 뭐라고요?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 간병보험은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소멸된다. 그죠? 당연히 대상자가 없어지면 소멸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다? 아니죠. 민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병보험의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은 만 30세 이후입니다. 30세 이후고요. 종신 동안 보장을 해줍니다. 면책기간 중 재해로 인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면책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면 보장을 못 받지만 재해로 인한 치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치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자,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우리 간병 등급,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센셜 마지막 위험률 변동제도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위험률 변동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험률 변동제도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조정하기 위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까 위험률 변동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자,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서 인가 허가는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이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간병보험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싸게 했다가 사고가 많아지고 우리가 보장 내용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닌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위험률 산출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 그래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에센셜 114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